데이빗 핀처의 신작 더 킬러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데이빗 핀처가 넷플릭스와 협업한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영화는 맨크였죠. 사실 데이빗 핀처가 넷플릭스와 함께한 작품 중에는 시리즈물도 있는데요. 저는 그중 마인드헌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TMI지만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이 추천한 시리즈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죠. 저는 지금까지 더 킬러와 방금 말씀드린 마인드헌터를 제외하고 데이빗 핀처 감독의 작품은 4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븐, 파이트클럽, 조디악,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디악을 데이빗 핀처의 최고작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핀처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킬러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더할 것도 덜어낼 것도 없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영화인데요. 작품 전체가 영화 속 킬러 그 잡채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완벽히 통제가 되고 있지만 어딘가 편집증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 더 킬러는 필름 누아르, 하드보일드 탐정 영화의 외피를 두르고 있는 작품으로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면 존 휴스턴의 말타임의 같은 영화에 젖줄을 대고 있는 작품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클래식하고 우아한 인상이 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 킬러는 외연도 멋지지만 저류에 흐르는 세계관도 깊은데요. 그것은 결국 인간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공간과 소리,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이름이 없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 킬러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I find music a useful distraction. A focus tool. Keeps the inner voice from wandering. 영화가 시작되면 타겟을 기다리는 킬러의 가치관이 나오는데요. 그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목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주문 같은 암시를 되뇌이고요. 심장박동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컨트롤하기도 하죠. 섭취하는 음식도 제한적입니다. 번을 제거한 맥도날드 햄버거, 바나나, 달걀 등등 신체에 최적화된 음식만 먹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시작이 킬러의 첫 실패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더 킬러는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영화다 라고 말이죠. 이후에 킬러가 행하는 행동들 역시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은 철저히 자본주의에 의거한 것이라고 되뇌는데요. 그러니까 감정, 정체성, 소속 등등 불필요한 것들의 개입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두 번째 챕터부터 벌이는 모든 일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복수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말인즉슨 더 킬러는 자신의 원칙을 모두 깨부수는 원칙주의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는 이미 완벽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사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킬러가 속에 품은 문장 중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한 대로 움직이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철저히 계획하는 상황 속에서 변수는 필수 불가결함을 시인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파리에서 타겟을 기다릴 때 건물주가 들이닥칠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말인즉슨 저에게 더 킬러가 품은 철학 중 하나는 인간의 한계성으로 느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공간과 사운드를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 더 킬러는 6개의 챕터와 마지막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를 구분짓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공간이겠죠. 그는 파리, 도미니카 공화국, 뉴올리언스, 플로리다, 뉴욕, 시카고 등을 오갑니다. 결국 공간은 그 속에 있는 인물의 면면이 투영된 세계일 텐데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챕터를 오가는 킬러는 한 세계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 세계 저 세계를 이동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곳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은신처겠죠. 그러니까 영화가 다루는 세계 중 딱 6분의 1만큼의 평화가 깃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사운드를 경유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챕터인 파리에서 소리는 사실상 은폐 중인 킬러를 중심으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안정을 준다는 이유로 음악을 듣는데요. 그의 세계에서는 음악이 크게 들리고 저격 대상의 공간으로 시선이 이동할 때는 작게 들리기도 하죠. 이렇게 파리에서 사운드는 킬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챕터가 지나면서 컨트롤이 불가한 소리가 난입해 오기 시작하죠. 두 번째 챕터 도미니카 공화국. 킬러는 자신의 은신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는데요. 이때 집안에는 음악이 틀어져 있어 킬러가 그것을 끕니다. 파리에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던 음악이 불편한 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운드의 변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은 뉴욕에서 펼쳐지는데요. 마침내 킬러는 마지막 복수의 대상인 전문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의 철학을 경청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위스키를 원샷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흘러갈수록 내면의 소리에서 타인의 소리로 사운드의 성질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역시 세계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약화로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킬러가 보이는 인간의 연약함, 불완전함, 역설 등은 살인청부업자라는 직업으로 극화되어 묘사되고 있을 뿐 현 시대의 현대인들에 대한 자화상이 될 것입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에 속하기 위해 삶을 제어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 속의 한낱 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에서 킬러는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십니다.
각각 개성이 뚜렷한 브랜드지만 사실은 모두가 먹고 마시는 제품이기도 하죠. 인물들의 이름이 설정된 방식도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이름보다는 직업 등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킬러, 전문가, 변호사, 고객, 타겟 등등 말이죠. 그들을 개성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누구든 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전성원의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에서 읽었던 워딩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대중은 각각을 보면 다 다른 듯 보이지만 집단으로 보면 획일화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This is what it takes. 저에게 더 킬러가 달아놓은 또 다른 키워드는 죽음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어쩌면 죽음은 데이비 핀처가 오래도록 탐구한 주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것은 연쇄살인범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세븐, 조디악, 그리고 마인드헌터 같은 작품 등에서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킬러가 하는 행위도 연쇄살인일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이 다루는 죽음은 범죄라기보다는 인간에게 갑작스레 찾아오는 재앙이라는 성격이 강한데요. 챕터 1의 논지와 유사하게 영화는 그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화에서 묘사되는 모든 죽음은 인간의 무력함을 증명합니다. 파리에서 타겟 대신 죽게 된 여성도, 도미니카 공화국의 택시기사 레오도, 비서 돌로리스 모두 그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살인청부업의 세계에서 조금 비껴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유일하게 전문가만이 이런 상황을 상상했었다고 말하지만 그녀 역시 막상 닥치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킬러가 다루는 죽음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닌 것인데요. 심지어 작품 속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화의 도입 파리에서 킬러는 자신의 철학을 쭉 늘어놓죠. 이때 그는 전 인류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매분 매초 계속 죽어나가는 셈이란 논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죽음을 한 개인이 품은 세계의 종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80억 인류 중 한 명이 사라지는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인류의 관점에서는 출생 역시 매분 매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 한 인간의 죽음은 악랄하게 말해 티끌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킬러와 클라이언트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킬러는 자신은 언제든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겁을 줍니다. 말인즉슨 아무리 돈이 많고 안전가옥에 살고 있을지라도 방사능 묻은 컵에 입을 대는 등 킬러라는 이름의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영화에서 킬러가 복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의 지도 어플과 타임워치를 사용하고요. 웨어러블을 이용해 심박수를 체크합니다. 침입할 곳의 보안기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결하고 장기 임대한 차고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무기고이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시체를 옮기고 상대를 겁박하기 위한 물품들은 모두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설정 역시도 죽음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 곁에 있는 것이라는 창작자의 코멘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킬러의 엔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챕터 1, 2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킬러와 그의 연인은 모든 게 안정화된 듯 보이고요. 파라다이스 뷰를 보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러가 음식을 들고 다가가는 순간 연인은 흠칫 놀라죠. 아마도 일전의 피격이 떠올랐던 것이겠죠. 또한 그녀의 얼굴엔 당시의 상흔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겐 아직도 죽음의 트라우마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연인인 킬러와 계속 함께하는 한 죽음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은 불가하겠죠. 직후 킬러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요. 그는 자신이 소수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복수를 종료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사실 더 킬러의 세계관 속에서 소수라는 집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라면 결국 경제적 자유가 충분한 사람들일 텐데요. 파리에서의 타겟도 미국에서의 클라이언트도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저에게 영화의 마지막 킬러의 연인이 느끼는 공포와 킬러의 자기 고백은 이 세상에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 이 세상에 소수에 속하는 인간은 없다라는 이 작품의 주제가 적확히 드러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더 킬러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음을 증명한 완벽주의자.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 이놈 자식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극하면 쿠데